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지원할 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밤 국민의힘이 최종 2인 경선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양자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맞붙는데요. 관련 내용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의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연설을 했는지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인생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 삶을 지키는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원팀으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성장과 회복, 통합과 재도약이 정치의 책임인 바로 국민 행복의 길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통합을 가장 중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국민 통합하고 세계로 나가겠다.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겠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먼저 그 이재명 후보의 연설의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시대적 과제 그리고 새 정부의 과제 또 새로운 대통령의 과제가 다 담긴 것이 아닌가. 지금 온 국민들도 공감하는 것이 첫 번째 내란을 완전히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영으로 갈라진 국민을 대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일단 내란 극복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내란이 완전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란 수괴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버젓이 구속 상태에서 석방이 돼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 가운데 상당수 주도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분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도 대한민국의 내란이 완전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그런 부분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생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특히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 더구나 IMF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0%에서 1.0%로 반토막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럼 0% 성장 넘어서 역성장까지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심리적 내전 상태다. 이렇게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은 당연한 거고 이런 시대적 과제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역시 이제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도 공이 주어진 그런 시대적인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비명계와 보수까지 끌어안은 중앙선대위 1차 인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인선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총괄선대위원장만 7명이에요. 좀 눈에 띄는 인사가 있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심혈을 기울이는 흔적은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약 20여 명으로 구성이 되고 또 그중에 일부는 민주당에서 아주 공을 들였다라고 하는 이른바 중도 보수 진영에 있던 분들 한 서너 분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와서 천군만마다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아주 이 정신적인 아노민을 이분들이 민주당으로 갔어라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당 내부 사정을 비교적 잘 아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거론이 되는 권오을 전 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 MB 때 법제처장을 했습니다. 또 이인기 전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지금까지 좌우 여야를 엄나들면서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려니 합니다만 지금 얘기를 한 중도 보수 진영에 있다가 강을 건너 저쪽 동네로 간 분들에 대해서 글쎄요, 이분들은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없어서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년간 또는 십수년간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에 보수 진영에서 제 역할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도 건재하거나 제 역할을 찾는 분들이라면은 저쪽에서 러브콜을 해도 쉽게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6월 3일까지 더 많은 분들이 건너갈 겁니다. 그 예. 강을. 그거는 이른바 뭐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죠. 아주 이재명 후보의 89.7%가 상징하는 정말로 이전의 대선보다도 훨씬 더 대통령에 근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후보들의 사람 모이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몇 분의 중도 보수 진영 인사를 강을 건너게 했다고 해서 그게 어떤 통합의 기치를 노린다? 글쎄요. 그거는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그 내부에서도 이분들이 그쪽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큰 충격에 휩싸거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심하는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늘상 대선 때면 나오는 그런 그 평범한 수준이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네. 이번 선대위 인선에 비명계는 물론 보수 출신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잖아요. 인선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예상 밖의 인물도 있었을까요? 저는 뭐 국민 대통합은 지금의 시대 정신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진영으로 나누어진 이 국민 분열은 정치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특히 조기 대선을 통해서 선출될 대통령은 이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예.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민 대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진영이나 뭐 계파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통합 선대위를 구성한 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엄연히 팩트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예. 말씀하신 보수 인사 네 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평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합리적 보수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보수의 책사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도 MB 때 이 역할을 했지만은 예. 역시 이분 또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보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8대0 헌법재판관들 전원일치의 파면이 결정될 것이다. 예. 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내놓은 인물이고요. 여기에 또 뭐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또 권오일 이분은 이제 경북 안동의 삼선 의원 출신인데요. 이런 분들을 포용을 했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예. 이런 모습을 역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도 똑같이 보여줘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이런 통합 선대위를 꾸리지 못한다면 역시 상당히 대조가 된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게 결국 앞으로 이제 한덕수 총리 대행 이제 한덕수 후보가 되겠죠. 예. 그분하고 단일화를 할 텐데 지금 뭐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한덕수 대행 네. 이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통합 선대위를 국민의힘 대선 주자에게 볼 수 있을지 네. 좀 그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한다스 대행이 최종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니까요. 예, 그거는 저희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네. 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슬기로운 퇴근 생활 이런 제목으로 직장인 간담회를 오늘 한다고 하고 또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변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네. 뭐 그 후보 등록 전에는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 시기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뭐 어렵겠죠?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지 열흘이 채 안 됐습니다. 예. 9일 만에 전격적으로 날짜를 지정을 해서 이제 내일 오후 3시면은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판단이 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민주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죄로 판단을 했으면은 그 시간에 이렇게 정리할 시간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저렇게 전례가 없는 초스피드로 날짜를 잡은 거는 그대로 2심을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다.
하지만 강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는데요. 예. 예,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민주당이라든가 친 이재명 세력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만은 가능성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이게 지금 1심의 유죄 판단에 조목조목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이것은 유권자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이게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선거에도 물론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상당히 중한 상황이 되는데요. 2심에서는 그 정반대로 유권자 시각이 아니라 피의자의 주장을 철저하게 추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즉 이재명 후보가 이것은 인식의 문제다. 네. 협박을 받은 건 내가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그 인식을 법으로 재단을 못한다라고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예. 자, 1심에도 그대로 판결문이 있습니다. 2심도 그대로 판결문이 있습니다. 3심은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양형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12분의 대법관들이 이건 1심 판결이 법리 적용이 맞다라고 하면은 7분 이상만 그쪽으로 거수를 하면은 7명, 8명, 9명로 판단이 되면 이건 또 유죄가 되는 겁니다. 예. 파기 자판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파기 자판의 가능성은 뭐 크게 있어 보이지 않고요. 예. 이게 파기 환송을 얘기를 하면은 상황은 달라지게 마련인데요. 오롯이 대법관들의 몫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희 국민의힘은 그것을 존중을 합니다만은 1심에서 유권자 시각으로 봐서 유죄를 판결을 했다는 거에 대한 가능성 이것은 네. 다시 여전히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이 시기가 굉장히 빠른 거에 대해서는 깜짝 놀란다 이런 그 표현은 나오는 것 같은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결과를 볼 때는 예. 예상의 문제지만 네네. 변동은 없다. 그래서 2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대법원이 똑같이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초스피드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월 1일 날 오후 3시에 선고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정치의 사법화 또 사법의 정치화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통상적인 절차를 거스르면서까지 이 대법원이 초스피드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2심 결과에 무죄를 뒤집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내린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겠는가? 예. 엄청난 사회적 혼란, 국가적 혼란이 오는데 대선을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로는 2심의 무죄 판결을 내린 그 판단이 굉장히 법적 완결성이 더 높다. 이런 것이 이제 법조계의 더 일반적인 그런 평가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거는 인식의 영역이지 예. 판단의 사실의 행위의 영역은 아니다. 행위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찰이 공소를 하면서 증거를 조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골프 치지를 않았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집혀질 가능성이 전혀 없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걸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1, 2, 3심과 관련해서 현재 그렇지 않아도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또 재판을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예. 8년 동안 이걸 재판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대법원에서는 그대로 질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완전히 다 털고 가자. 예. 그런 판단 때문에 이런 초스피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밤 10시에 국민의힘 2인 경선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양자 토론회로 맞붙습니다. 최종 2인의 토론회 한 번 하는데요.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오늘 10시에 두 분의 치열한 토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걸쳐서 또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토요일 날 일산의 킨텍스에서 전당대회에서 마지막 한 사람이 선출이 됩니다만은 예. 네, 오늘 토론회 미리 보는 토론회의 쟁점은요. 예. 뭐 계엄
탄핵 이것은 이제 8인 4인으로 좁혀지면서 충분히 공방이 오갔기 때문에 그걸 또 꺼내서 같은 공격을 하고 같이 수비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됐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예. 관계 설정이 어떠해야 되느냐, 뭐 탈당이 필요하다, 뭐 출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선전에서 막 백과쟁명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윤 예.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두 후보가 치열한 이 어떤 게 정당의 우리 당의 미래에 적합하느냐라는 것을 공방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후보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주된 그 공부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득을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쟁점이 되거든요. 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약 2주 전부터 한덕수와의 대행과 단일화는 필요하다. 그것이 몇 개 남지 않은 우리 그 국민의힘의 대선의 필승 전략 중에 하나다. 많은 관심을 일단 끌고 그 관심 중에서 7할 이상 표를 우리한테로 넘어와야 예. 겨우 51대 49 게임이 된다라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일찌감치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한덕수와의 대행에서 지금 경선 때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이거 안 해야 된다. 예. 시간이 이 분산이 된다 하는 것을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최종 경선으로 한동훈 후보가 되면은 단일화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단지 룰과 그런 그 세부적인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것만 남았기 때문에 예. 바로 오늘 미리 보는 그 토론회의 쟁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어떠한 식으로 해야 많은 분들의 그런 공감을 얻는지 이게 두 가지가 주된 관심사로 보입니다. 예, 그럼 배 교수님께는 그 둘 중에 이제 최종 한 명이 결정이 되면 한덕수 대행은 지금 뭐 그 캠프를 거의 구성이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임대도 했다라는 그 사무실 임대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나경원 전 후보의 그죠? 사무실. 그러면 최종은 누가 될 것 같고 한덕수 이후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단일화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저는 뭐 한동훈 예. 그리고 김문수 두 사람이 최종 승자가 누가 되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예. 김문수 후보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예.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한 6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파고 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을 찬성하는 찬탄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50대 50, 예. 그러니까 당원 투표 50, 또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라는 경선 룰에 볼 때 김문수 후보가 더 우세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층은 역시 한덕수 후보하고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강력한 이재명이라는 예. 상대를 꺾기 위해서는.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하겠다. 이게 대선의 필승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예.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동시에 견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역시 한동훈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에게 더 표를 던져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주자가 될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하고의 단일화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를 한다고 보고 예. 저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은 뭐 최근에 2030 뭐 표심들이 움직인다라든지 예. 또는 뭐 탄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 지지층의 전략적인 그런 선택의 움직임이 작동을 한다면은 네.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후보가 되면은 굉장히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 결국 김문수 후보가 승산이 훨씬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후보 김문수 후보가 중산층 감세 공약을, 한동훈 후보는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공약인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에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는 아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의무적으로 갚기 시작해야 하는 이른바 상환 의무 소득 기준은 월 300만 원 이상 선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네, 두 후보의 막판 공약 경쟁 짧게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중산층 감세는 지금까지 타당에서 민주당에서 계속 부자 감세 얘기로 공격을 했거든요. 기업들 법인세 깎아주는 문제도 부자 감세, 기득권 보호에 혈안이 된 정당 뭐 이런 그 식으로 공격을 한 거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은 예. 이 부자 감세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드릴 말씀이 꽤 많습니다만 오늘은 중산층 감세를 그래서 나온 것이다. 중산층 감세가 정말 그 민생의 핵심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자기 주머니가 두둑히 되는 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예.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1인당 25만 원을 헬리콥터에 뿌리듯이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 이거는 정말 미래 세대의 부채를 담보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남미가 그래서 경제가 뭐 폭망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민생에 가장 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중산층 감세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공약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김문수 후배는 물론 노동운동을 주로 했지만은 경제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라는 것을 은연중 같이 포석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한동훈 후보의 청년 중심 공약, 이것은 한동훈 후보의 브랜드는 변화와 개혁입니다. 총선 때부터 계속 당의 변화와 개혁을 요청을 한 상태니까요. 예. 60대, 70대, 80대가 우리 당에 아주 많은 분들이 그 당원으로 있습니다만은 청년층의 공약이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8강전 또 4강전에서도 상당히 청년 등을 어필하는 그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 변화는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그런 슬로건에 적합하게 청년 공약에 공을 들였다 이렇게 예.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그 균형을 좀 맞추려면 이재명 후보는 노동시간 주 4.5일제 도입 공약을 구체화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서 평론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주 4.5일제를 거쳐서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가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이 세계 최장 근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OECD 평균보다요. 무려 뭐 160시간 정도 더 많고요. 그리고 뭐 독일보다는 뭐 500시간 더 많고 그리고 또 일본보다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300시간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가 속출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4.5일제로 가자라는 그런 청년들을 좀 겨냥한 또 근로자들을 그런 겨냥한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4.5일제로 가자라는 그런 주장을 내놨기 때문에 다만 뭐 초과 근무 뭐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목표로 하고 가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배종우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